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9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다우 나스닥 각각 좋은 분위기였고, 니케이와 상해 종합도 아시아 증시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3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1천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는 이제 8월 31일까지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패시브 자금에 따른 이런 수급 변동이 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좀 이제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코스피가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121선 위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면서 바닥을 한 3번 정도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조금 더 증시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똑같은 라인을 다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이런 자리를 좀 지켜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좀 이제 부동산발, 중국발 이제 부동산이 좀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하락을 했지만 좀 만회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동산발 위기감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그런 이 경계는 좀 해야 되고요. 이 중국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다른 나라의 그런 거품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 2007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금융위기, 대규모의 금융위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이 고금리가 내년까지 이어졌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내년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잭슨 홀 그 회담에서도 나왔듯이 금리를 섣불리 이제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없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고점을 거의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인플레이션보다도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런 버블이 터지는 것을 좀 우려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버블도 일시적일 뿐, 버블이 터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은 뭐 아직까지 음봉이지만 증시가 생각보다 하락을 크게 진행시키지 않고 반등을 시켰는데,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은 기관 투자자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어제는 금요일에는 매도를 했다가 월요일은 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뭐 계속 이제 8월달 들어서는 꾸준히 매도를 하던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지금 이제 8월 말 돼서는 한 번씩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8월 31일까지는 리밸런싱 관련해서 수급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매도량을 조금 줄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수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8월 말 지나고 이제 9월 달 들어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900포인트 회복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반등을 크게 한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도 계속 이제 지수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
확실히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사실은 8월 말까지, 그죠? 그런 특정한 수급,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이 9월 달에도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코스닥을 좀 이제 지수를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좀 이제 아직까지도 강하게 이 지표를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이 8월 말 이후에 이제 그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확실히 하방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꾸준히 저점을 높이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위로 밀어 올린다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이제 1327원, 26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을 찍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곧 쌍봉을 찍고 이제 떨어졌고 그 지점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이 지점 위로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성이 강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환율이 뚝 떨어질 것인지 혹은 또 이 부근에서 또 한번 크게 오랫동안 횡보를 할 것인지 그거는 시간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자리를 맴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제 다가올 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300원대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내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때는 이제 평소의 저점까지,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찍었던 저점까지도 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00원 밑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네, 그까지 도달하기에는 멀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1200원대로 진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1200원대로 언제 진입을 하고 그리고 1300원 이제 올라오지 않고 얼마나 이제 그 1200원대를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단은 뭐 0.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크게 뭐 많이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 반등세가 쭉 이어지는지는 일단은 이번 주 내내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0달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가 이제 2.7달러로도 올라가면서 빠르게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이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했다가 눌러졌다가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체로 보았을 때는 이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7달러까지 올라가 주면서 이전의 고점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치솟았던 천연가스가 좀 이제 빠르게 떨어지면서 평소와 유사한 가격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열심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가격대가 얼마나 또 치고 올라갈지는 한번 천천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그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3%, 아직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2%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4.2%대를 넘어가는 그런 강한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두면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국채 시장이 너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주식 시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다시 좀 틀어가는 모양인데요.
그런 모양새가 지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는지, 혹은 이제 또 다른 이 악재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런 등장하는 악재에 대해서 계속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만 이해를 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70원 상승해서 2.8% 상승했고요. 17,1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다 괜찮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시작부터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지는 이번 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와 이런 수급적으로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없었고요. 평소보다 조금 증가한 뭐 평소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7,200원 정도, 30원 정도 상승했는데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별 거래는 560만 주로 전전날보다 이제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당시에도 500만 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하락을 계속 이제 조금씩 진행을 시켰는데요. 많이 터트려도 이제 500만 주 조금 넘는 수준,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8월달 들어서는 사실 상승다운 상승을 하지 못했고, 이런 거래량도 크게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4일 정도 연속으로 또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시작되면 상승을 한번 세게 했다가, 하락이 시작되면 하락을 한번 세게 했다가, 근데 그 과정이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하락폭을 상당히 얕게 길게 빼면서 사람이 이제 지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그 패턴에서 또 한번 올라가는 방향으로 주가가 틀었고요, 모양을. 자, 여기서 이제 이 음운구름을 뚫고 나가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올지는 사실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느껴왔던 그런 패턴들을 보았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상황이 이번에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맞아 떨어질지, 9월 초에는 힘을 좀 강하게 올라가 줄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수급도 그렇고 공매도에 대한 주요 세력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패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도 이전과 유사하다라고 본다면 이때처럼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오르고 내리고는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뭐 올라가서 여기 고점을 찍는들 우리의 목적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의 저항을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 않고 힘을 주어서 올라간다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전 고점을 탈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단위가 2만원 기준으로 해서 10원 단위에서부터 50원 단위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호가 관리 차원에서는 50원 단위가 훨씬 유리하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2만원부터 빨리 탈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요때와 비슷합니다. 요때는 빠르게 떨어졌지만 요때는 이제 차곡차곡 이제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는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시킨 다음에 121선 근처에서 이렇게 한번 저항을 줍니다. 지금도 이제 121선 근처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저항을 주면서 21선을 찍을지는 사실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타면서 한 4일, 5일 만에 바로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곳에서 19,000원까지, 2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15%만 올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뭐 한두 달, 세 달 걸려도 올라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제 때가 된다면 이전과 같은 이런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붙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효성중공업과 그런 이제 LS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두 종목이 올라간 이유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사실 같은 에너지 테마입니다. 네. 굳이 이제 세분화해서 따지자면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1차적인 그죠? 부가 이 부품들이 들어가는 그런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먼저 했는데요. 사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메인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주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기기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오래 걸리긴 했지만 분명히 저는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메인 이 주기기가 언제 이제 관심을 받을지는 한번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이 자리는 또 매수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이제 오르고 내리고가 뭐 계속 이제 똑같은 자리를 맴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속 이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을 여기서 모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굳이 뭐 매수를 해서 여기가 저점이다 판단해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큰 돈을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그 똑같은 자리를 계속 찍어줄 때 그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 방향에서 고점을 뚫어준다면 이때 한 번 기회를 준 것보다 한 5번의 기회를 준 것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에게는 매집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이평선을 다시 돌파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번 신호를 줄 것 같은데 그 신호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도 5일 5월봉선 지지하였고요. 양훈구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월봉선을 이번에 이제 뚫고 나가서 양훈구름을 타고 좀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 줄지는 일단은 8월 말 9월 초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전처럼 좀 강한 거래량, 그죠? 수급이 붙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일진파워, 뭐 한전기술 관련 이런 우진, 오르비텍, BHI, G2파워 모두 이렇게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받았고요. 에너지 테마 중에 특히 원자력 테마로 이렇게 관심이 몰렸습니다. 사실 굳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지자면 원자력 테마에 대한 비중이 있긴 하지만 이름이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되고 해상풍력에도 포함이 되고 가스터빈에도 포함이 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MR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사업을 지금 이제 메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소식은 나중에 전해드리고요. 자, 공매도 잔고 오늘자로는 726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잔고가 더 줄었고요. 금요일보다 줄었고요. 목요일자죠. 날짜는 이제 이렇게 뭐 신용거래 때문에 이틀 전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튼 잔고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많이 줄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꾸역꾸역 이제 계속 늘러가던 그런 패턴이 한 4일 정도는 감소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자, 이제 25일, 28일에도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8일자로 이제 1 공매도 거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21만 주로 증가를 하긴 했지만
1거래가 이제 560만 주로 증가를 하면서 공매도 거래 비율은 사실 뭐 4% 수준이고요. 크게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거래 비율을 일단 먼저 보면, 자, 오늘자로는 3.8%네요. 네. 전날도 이제 3.6%, 4%, 뭐 요 수준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 이상 넘어가던 그런 공매도 1거래가 서서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공매도 상환이 지속되는지도 한번 계속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구는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고요. 뭐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뭐 크게 오늘 이 수급이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전날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70만 주 정도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추적 물량이 71만 주 플러스해서 당일 물량이 72만 주 플러스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98%까지 이렇게 보유율이 증가를 했고요. 결국에는 12.7%, 8% 찍고 다시 보유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은 이전에 우리가 보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다시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유사하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오늘도 보시면 신한증권 매수세가 강했고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JP모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일 동안의 합계를 보시면 60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모간서울은 5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매도를 하고 있고 한쪽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수급이 결국에는 8월 31일 MSCI 리밸런싱 당일에 트레이딩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동시호가에는 아마 매도 상위에는 JP모간이 나타날 것이고 매수 상위에는 모간서울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간서울은 결국 MSCI 비중에 맞춰서 수급을 조절하고요. 결국에는 많은 수급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량을 의무적으로 교환을 하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네, 결국에는 투싼에너빌리티는 MSCI 비중에서는 사실 비중이 줄어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수급을 확인 못했는데 기관 투자자도 오늘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2만 7천 주가 들어왔고요. 8월 25일에도 큰 매도 없이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는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좀 붙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도 14만 주 매수를 했고 보험입 5만 8천 주, 투신이 5만 5천 주를 매수하면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매도하던 수급들이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사모펀드도 2만 1천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 23일부터는 좀 매수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금융, 그죠? 말고 이제 연기금 투자자도 15만 주를 매수하면서 자, 이제 매도하던 그 수급이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매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말 특이하게도 계속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특정 이 날짜부터, 그죠? 특정 구간이 시작되니 귀신같이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도된 플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플레이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때를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고점에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혹여나 다시 신규로 들어왔다가 이때 매도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매수 매도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가에 흔들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이 주가에 반영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처럼 좀 강하게 막 계속 치고 나가주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눌려왔던 한 2, 3년 정도 눌러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주식시장의 이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다리던 대로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분석은 끝내고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죠. 그래서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원전 관련 소식이고요. 자, 뭐 폴란드 정부에 대한 이 퐁트누프 원전 공식 절차가 시작되었다. 뭐 이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럼 뭐 사실 계속 이제 이 퐁트누프 원전이 공식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은 며칠 전부터 알던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퐁트누프 원전의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공식 검토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한수원은 폴란드 민간 발전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도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마 9월 달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 1400을 두 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원전을 결국에는 최종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소송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과정은 웨스팅하우스보다는 이 우리나라 한수원 한전에 좀 더 이 좋은 입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진행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약간 강수를 두었겠지만 그렇게 별개로 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한수원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재가 어떻게 될지가 핵심 사안인데 적절한 수준에서 중재가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부지 적합성과 용수 공급 방안 등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이 용역을 수행해서 이 한 1, 2년의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1, 2년 뒤에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본계약 체결 뒤에 충분히 이렇게 부지 적합성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본계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수주가 확정이 나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런 부지에 대한 확정, 그런 공사에 대한 확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말까지 이제 그 공사 시작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게 수주 소식과 함께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수주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지 적합성을 지금 준비 중이다. 여기 이제 뭐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런 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퐁트누프라는 지역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렇게 PPEJ와 한수원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목적 법인에는 이제 이 한수원에 대한 지분이 49%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좀 이제 핵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될 거고요. 거기가 이제
수은 출신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이 은행장이었죠. 그래서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자금 마련에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군인 UAE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UAE와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제3국 이 공동 진출을 또 협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영국 원전을 좀 이제 첫 번째로 타겟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원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폴란드 원전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한다. 그래서 그 뒤에는 설계 조달 시공 EPC 단계에 돌입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와 계약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원전에 대한 설계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 기술과 그다음에 그런 시공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대우건설 등이 아마 이렇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계약이 아마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절차가 올 하반기 9월부터는 좀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체코 원전 관련 소식이고요. 체코 원전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싱크탱크 대변인이죠. 체코의 싱크탱크 대변인이 한수원이 원전 수주 전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이 체코 싱크테크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을 맡을 유력 사업자로 낙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보다 건설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UAE의 이 바라카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체코 고위급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고리 원전을 방문해서 그 1400메가와트급 이 원전들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보글 원전도 아마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글 원전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결함이 생기면서 이 건설 공기가 계속 늘어났고요. EDF도 마찬가지. 2009년에 완공했지만 지난 4월에 이제 가동할 만큼 이 건설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건설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건설 공기도 잘 지키고 아주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이 체코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두산 입장에서도 이 두산 스코다 파워라든지 체코 동유럽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런 이 2차 전지 기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 원전 이외에 다른 산업들도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앞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 체코 외교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또 이제 미국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또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폴란드 정부 차원의 원전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 건설 실력이라든지 가격이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의 그런 외교 관계에 의해서 폴란드도 정부 차원의 6기를 그 미국 쪽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도 이번 체코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 이제 AP1000 모델이기 때문에, 그죠? 1000메가와트급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체코가 미국 쪽으로 가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 한수원과 한전,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 그죠? 중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SMR 소식인데요. 현대건설이 이제 SMR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대 4조 원을 수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홀텍사, 그죠? SMR 관련해서 현대건설과 지금 홀텍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소유의 팰리세이드 원전에 이 최소 2기에서 4기의 SMR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텍사는 이 기존의 수명을 다한 원전을 해체를 하고 거기에 이제 SMR로 이렇게 대체 전력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완공 시점을 이제 2029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2029년에 완공을 한다라는 것이고, 최대 4조 원 규모로 현대건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2026년에 착공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착공을 해서 2029년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최초의 타이틀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사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의 건설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미국 유타주 발전사업자 UAM PS의 자회사인 CFPP가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LWA, 그죠? Limited Work Authorization을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가 떨어지면 CFPP는 이 SMR이 건설될 지역의 부지 고르기와 굴착, 그다음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승인이 되면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 건설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은 통합 라이센스 COL을 획득하는 절차의 일환이고, 그 COL은 원전 설계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환경 영향, 비상 사태 대비 등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NRC가 발급하는 인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주인 플루어와 이 CFPP가 전담팀을 꾸려서 COL 신청을 준비했고, 지금 이제 이 7월 달에 LWA라는 신청서를 냈고, 그거에 이어서 내년 1월에 두 번째 서류를 제출해서 COL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 이 모든 이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이 SMR 건설에 대해서 확정을 받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LWA, COL 허가도 준비 중이고,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도 이제 이 최초의 SMR 단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지 건설을 위해서 또 이제 별도의 신청을 NRC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놨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X에너지도 마찬가지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그 스펙 기한을 늘렸고요. 그래서 X에너지도 결국에는 증시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에 그 X에너지의 모델이 건설될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SMR 기업들이 각각 이제 지원을 받아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SMR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SMR 관련해서 이제 2024년, 2025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될 예정이고요. 매년 이제 이 평균적으로 1조 2천억 정도는 매년 수주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대형 원전 2기, 1400메가와트급 2기를 수주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3조 가까이를 수주한다고 했을 때 지금 SMR 입장에서 2024년부터 3년 정도 수주를 하게 되면 대형 원전 2기를 수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수주하게 된다. 그만큼 SMR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SMR도 성장을 하고 있고 대형 원전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발을 걸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처럼 너도나도 참여해서
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원자로는 세계 몇 기업이 생산할 수 없는 거의 유일의 기술이고요. 그만큼 기술이 진입장벽이 높고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독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맞는 가치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는 일단 MSCI 리밸런싱부터 잘 끝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